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4살의 할머니입니다. 남편이 병석에 눕게 되자 연달아 3명의 간병인이 도망치듯 그만두었습니다. 할머니가 심신이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 마치 구세주처럼 완벽해 보이는 간병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말수는 적지만 일은 야무지게 해냈고 더 신기한 것은 불같은 성격의 할아버지마저 점점 온순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할머니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이 간병인은 매일 밤 자정이 넘으면 무엇이 들었는지 불룩하고 묵직한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유령처럼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도대체 한밤중에 어디를 가는 걸까요? 그 수상한 검은 봉지 안에는 훔친 폐물이라도 들어있는 걸까요? 아니면 남에게 말 못할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74살의 할머니는 직접 뒤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행의 끝에서 할머니는 인간의 본성과 가족애의 가장 진실하고도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옥자 할머니의 발걸음을 따라 깊은 밤 검은 비닐봉지 속에 감춰진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옥자, 올해 74살입니다. 이웃 사람들은 저를 옥자 언니라고 부르곤 하지요. 저의 하루는 매일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동이 트기도 전 창밖으로 신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올 때쯤이면 저는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다른 노인들처럼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거나 체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눈을 뜨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 자신이 아니라 거실에 놓인 의료용 침대로 살금살금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제 남편 영수를 살피기 위해서죠. 영수는 올해 70살입니다. 1년 반 전 집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덩치 큰 양반이 그렇게 허무하게 넘어지더니 대퇴골이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 낡은 포터 트럭에 짐을 가득 싣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던 강인한 사내가 이제는 침대에 누워 대소변까지 사람 손을 빌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몸의 병통은 그의 인내심마저 앗아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도 가부장적인 성격이긴 했지만 최소한 말은 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마치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처럼 예고 없이 화를 냅니다. 밥이 너무 질다고 타박하고 몸을 뒤집어 줄 때 아프게 했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더 많은 날들은 아무 이유 없이 하루 종일 굳은 얼굴로 제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영수가 쓰러진 후 이 집에는 오직 우리 2사람뿐입니다. 서로의 늙은 얼굴만 쳐다보며 말없이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딸 지영이는 부산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사위는 엔지니어고 지영이도 직장 생활을 하며 중학생인 2 아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1년의 추석이나 설날 같은 큰 명절에나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와서 이틀 정도 머물다 가는 게 전부입니다. 전화를 걸 때면 수화기 너머는 늘 시끌벅적합니다. 손자들이 컴퓨터 때문에 싸우는 소리 사위가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립니다. 딸은 그 혼란 속에서 황급히 묻곤 합니다. 엄마 아빠랑 몸은 괜찮지, 돈은 부족하지 않고 그러고는 제가 대답도 하기 전에 알았어. 나 지금 너무 바빠서 끊을게. 건강 챙겨. 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아들 민호는 우리 부부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하더니 유학까지 가서 지금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일합니다. 연봉도 아주 높다고 하더군요. 효심도 깊어서 매달 제 통장으로 꼬박꼬박 돈을 보내옵니다. 한국 돈으로 딱 12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아들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매주 영상통화를 하며 귀여운 손주들 얼굴도 보여주더니 이제는 영상통화가 음성통화로 바뀌었고 그마저도 이제는 카카오톡 가족 채팅방에 손주들 학교 행사 사진 몇 장과 함께 부모님 건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기계적인 문자를 남기는 게 전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압니다. 그곳은 미국이고 직장 생활은 치열하며 타지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요. 하지만 가끔 깊은 밤 스마트폰을 켜서 그 푸르디푸른 태평양 지도를 보고 있으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바다가 내 상상보다 훨씬 더 넓고 깊어서 내 그리움마저 가라앉아 버려 다시는 메아리쳐 돌아오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매일 제 삶은 입력된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기계와 같습니다. 날이 밝으면 먼저 영수에 젖은 기저귀를 갈아야 합니다. 그 냄새는 아무리 맡아도 적응이 안 되어 밥맛이 떨어질 정도입니다. 그 다음은 몸을 닦아주는 일입니다. 덩치 큰 남편을 뒤집으려다 보면 온몸에 힘을 다 써야 해서 땀이 비 오듯 쏟아집니다. 이어서 식사 시간입니다. 이제는 유동식밖에 먹지 못하니 모든 반찬을 갈아 죽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아기에게 먹이듯 숟가락으로 한 입 한 입 떠먹이다 보면 어느새 국은 식어버리고 제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옵니다. 오후에는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등을 두드려줘야 하고 밤이 되면 다리의 통증 때문에 신음하는 남편 덕분에 저도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그렇게 휴일도 휴식도 없이 하루하루가 반복됩니다. 저는 마치 시간의 감옥에 갇힌 기분입니다. 하루는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데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혈압을 쟀을 때였습니다. 낡은 혈압계 화면에 107/95라는 빨간 숫자가 뜨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무서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죽음이란 건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이웃 같은 거라 언젠가는 마주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진짜 두려운 건 만약 나마저 영수처럼 쓰러진다면 이 집은 그리고 내 남편은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영수를 두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비치는 이웃집 불빛을 보며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돈 문제나 병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을 산 채로 집어삼키는 듯한 외로움이라는 것을요. 늙고 병들어 움직일 수 없을 때 곁에서 말 한마디 들어주고 물 한 잔 떠줄 피부티 하나 없다는 그 철저한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혈압이 80을 찍던 날부터 저는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늙은 내 몸은 수십 년 된 고물 기계 같아서 언제 어느 부품이 고장 날지 모르는 상태였으니까요. 아랫집 사는 순자 씨의 거듭된 권유에 저는 큰맘 먹고 구청에 등록된 제가 요양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도와준다면 적어도 밤잠은 잘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습니다.
영수는 낯선 사람이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해 병적인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온 사람은 힘 좋은 중년 남자 간병인이었습니다. 센터에서는 그가 경험도 많고 힘이 세서 영수를 옮기거나 뒤집는데 수월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안심했습니다. 영수의 무게가 제게는 너무 벅찼으니까요. 그런데 이튿날 영수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낯선 남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그 남자 간병인이 몸을 닦아주려 하자 영수는 온 힘을 다해 저항하며 소리쳤습니다. 밥 먹고 힘 쓸 줄도 모르나 곰처럼 둔에 빠져가지고 당장 나가. 자존심 강한 남자 간병인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수건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 이 일 못해 먹겠습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같은 남자라서 불편했나 보다 싶어 센터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두 번째로 온 사람은 간호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얌전하고 목소리도 상냥해서 인내심이 많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영수의 태도가 좀 낫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웬걸 영수의 폭언은 더 심해졌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모든 분노를 그 죄 없는 아가씨에게 쏟아붓는 것 같았습니다. 물이 뜨겁다, 과일이 달지 않다, 트집을 잡더니 한 번은 죽을 먹여주는데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걸 먹으라고 준 거야, 뜨거워서 입천장 다 되겠네, 날 죽일 셈이야. 그러더니 국물이 묻은 수건을 아가씨 얼굴에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아가씨는 너무 놀라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말렸지만 그날 밤 아가씨는 악몽을 꿨다며 다음 날 울면서 못 오겠다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제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정말 영수의 괴팍한 성격을 받아줄 사람은 없는 걸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외국인 간병인을 신청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스리라는 분이었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하니 영수의 욕설을 못 알아들을 테고 묵묵히 일하지 않을까 기대했지요. 스리는 참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사소통이었습니다. 평생 경상도 사투리와 한국말만 써온 영수에게 말이 안 통하는 답답함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스리의 행동이 조금만 굼뜨거나 말을 못 알아들으면 영수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귀 먹었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너네 나라로 가버려 듣기 민망할 정도의 모욕적인 말들이 영수의 입버릇이 되었습니다. 결국 한 달 만에 스리도 눈물을 흘리며 센터에 연락해 차라리 강제 출국을 당하더라도 이 집에는 못 있겠다고 했습니다. 스리를 보낸 날 밤, 저는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며 침대에 누워있는 영수에게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을 다 쫓아내면 어쩌자는 거예요. 날 말려 죽일 작정이에요. 이러다 우리 둘 다 집에서 죽어나가도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제 눈물과 호소에 조금이라도 미안해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병신처럼 누워서 당신 수발이나 받는 게 편할 것 같냐고 그는 침대 난간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날 요양원에 갖다 버려 차라리 그런 데 가서 죽게 내버려 두란 말이야. 그럼 당신도 편할 거 아냐? 요양원이라는 세 글자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몇 년 전 영수와 함께 문병 갔던 교회에 요양병원이 떠올랐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지린내가 뒤섞인 그곳 멍한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며 복도에 앉아있던 노인들, 평소 깔끔 떨던 친척 언니가 헝클어진 머리에 짝이 안 맞는 옷을 입고 우리를 알아보지도 못하던 그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공기를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저는 영수에게 등을 돌린 채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그런 곳에 안 보내. 내 숨이 붙어 있는 한 내가 돌볼 거야. 하지만 저 혼자 감당하기엔 이 길이 너무나 험난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한계에 다다라 요양원 전단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랫집 순자 씨가 희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옥자 언니 내 친정 쪽에 미숙이라는 먼 친척이 있는데 이번에 서울 올라와서 일자리를 찾고 있어. 사람이 참 진국이야. 한번 써볼래. 솔직히 3번이나 실패하고 나니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간곡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자 씨가 미숙 씨를 데리고 왔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미숙 씨는 체구는 작지만 다부져 보였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가 건강해 보였습니다. 낡은 면 티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말 주변이 없어서인지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눈매에는 왠지 모를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귀띔하길 미숙 씨는 강원도 사람인데 몇 년 전 남편을 병으로 잃고 딸 하나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딸이 공부를 잘해 이번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는데 그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홀로 서울로 올라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연을 들으니 짠한 마음이 들더군요. 미숙 씨가 온 첫날 집안은 절간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일하는 손이 빨랐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청소 빨래, 창문 닫기까지 모든 게 꼼꼼했습니다. 예전 간병인들처럼 일하면서 전화를 하거나 TV 소리를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 영수와의 대면이었습니다. 목욕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방문 밖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미숙 씨가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몸 좀 닦아드릴게요. 미숙 씨의 조용한 목소리에 영수는 여전히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할 줄이나 알아 둔하게 굴지 마. 저는 미숙 씨가 겁을 먹을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수건을 짜더니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제가 살살 할게요. 아프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그녀의 손길은 정말 섬세했습니다. 영수의 몸을 닦고 욕창 방지 로션을 바르고 마사지하는 동작 하나하나가 마치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영수도 그녀의 그 침착하고 온유한 태도에 기가 눌렸는지 그날 오후에는 단 한 번도 고함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숙 씨는 우리 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영수의 입맛에 맞춰 반찬을 갈아 죽을 만들고 어르고 달래서 밥을 먹였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엔 휠체어를 밀고 아파트 단지 정원으로 나가 산책을 시켰고 신문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영수의 욕설은 눈에 띄게 줄었고 미숙 씨가 굳은 다리를 주물러 줄 때면 편안하게 눈을 감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저도 드디어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시원하게 미숫가루를 타서 얼음을 동동 띄웠습니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미숙 씨에게 한 그릇 건넸습니다. 미숙 씨, 이것 좀 마시고 해요. 덥잖아. 그녀는 얼떨결에 그릇을 받아 들고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왜 그래요? 입에 안 맞아요. 제가 놀라서 묻자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딸이 제가 타준 미숫가루를 참 좋아했거든요. 딸 얼굴 못 본 지가 꽤 돼서 그 순간 저보다 30년은 젊은 이 여자가 남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서 젊은 시절의 제 모습, 가족을 위해 모든 쓴맛을 삼키며 억척스럽게 살았던 어머니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날부터 미숙 씨는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저와 같은 무게를 짊어진 동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안은 평온해졌고 제 혈압도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이제야말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미숙 씨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규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밤 9시에 부엌 정리를 마치면 작은 창고 방으로 들어가 쉬곤 했죠. 하지만 자다가 목이 말라 깬 새벽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닫히는 소리를 몇 번이나 들었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횟수가 잦아지자 의심이 싹 텄습니다. 어느 날 새벽 1시쯤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거실로 나가 현관문 외시경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복도의 어두운 센서 등 아래 미숙 씨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도둑고양이처럼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봉지는 꽤 무거워 보였고 불룩했습니다. 순간 온갖 나쁜 상상이 밀려왔습니다. 이 밤중에 저걸 들고 어딜 가는 거지? 우리 집 물건을 훔쳐서 파는 건가? 아니면 밖에서 무슨 불법적인 일이라도 하는 건가? 다음 날 아침 미숙 씨가 장을 보러 간 사이 저는 죄책감을 무릅쓰고 그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단출했습니다. 낡은 옷장에는 수수한 옷 몇 벌뿐이었고 침대 밑에도 낡은 신발 외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안의 폐물함과 현금도 확인해 보았지만 없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훔친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의문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 검은 비닐봉지는 제 마음속에 박힌 가시처럼 저를 괴롭혔습니다. 직접 물어보자니 만약 오해라면 그동안 쌓은 신뢰가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잠 못 이루던 어느 날 밤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행을 하기로 한 것이죠. 벽시계가 새벽 12시 30분을 가리킬 때 또다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검은 외투를 걸치고 슬리퍼도 갈아 신지 못한 채 뒤를 쫓았습니다. 적막한 복도를 지나 미숙 씨는 빠른 걸음으로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동네는 오래된 주택가라 좁은 골목이 많습니다. 저는 전봇대 뒤에 숨어가며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우리 동네 뒤편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다 쓰러져가는 낡은 빌라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로등도 깨져 껌껌한 그곳에서 미숙 씨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고 살짝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다가가니 안에서
미숙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시골에 있다던 친정엄마가 서울에, 그것도 우리 동네 바로 뒤에 살고 있다고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고 퀴퀴한 양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숙 씨가 낡은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수상한 검은 비닐봉지에서 꺼낸 것은 훔친 보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쓰는 것과 똑같은 성인용 기저귀 몇 장, 깨끗한 수건, 영양 음료 캔, 그리고 갈아입을 속옷 몇 가지였습니다. 침대에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두 눈이 먼 할머니 한 분이 누워 계셨습니다. 미숙 씨는 가져온 따뜻한 수건으로 할머니의 손발을 정성껏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아이를 달래듯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때 침대의 할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릴 땐 내가 내 손을 이렇게 씻겨줬는데 이제 네가 애미 손을 닦아주는구나. 저는 문 밖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도둑질을 의심했던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미숙 씨가 매일 밤 들고 나간 그 검은 봉지 안에는 훔친 물건이 아니라 날로서의 무겁고도 애틋한 효심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 두 가지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돈만 보내오는 미국에 있는 아들 전화로 안부만 묻는 부산의 딸.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가진 건 없어도 자신의 피곤한 몸을 바쳐 어머니의 손을 주무르고 있는 미숙 씨. 진정한 효도란 돈이나 전화가 아니라 이렇게 곁에서 천을 나누는 것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죄 지은 사람처럼 몰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제 뺨은 흐르는 눈물로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다만 오후에 저녁 준비를 하는 미숙 씨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미숙 씨 앞으로 매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좀 쉬었다 와. 밖에 나가서 볼 일도 보고 그래. 집안일은 걱정 말고. 미숙 씨는 놀란 토끼 눈이 되었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월급도 받는데 어떻게 그래요? 제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을 잘랐습니다. 아냐, 그렇게 정한 거야. 미숙 씨도 사생활이 있어야지. 숨 좀 돌리고 살아.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술을 깨물더니 저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또다시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고집불통 영감의 마음도 움직였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미숙 씨는 오후마다 외출했고 주말에는 가끔 눈먼 어머니인 순례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우리 집에 모시고 왔습니다. 순례 할머니는 거실 구석에 앉아 조용히 미소만 짓고 계셨는데 평소 같으면 질색했을 영수가 웬일인지 얌전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휠체어를 슬그머니 할머니 쪽으로 밀고 가서 두 노인이 나란히 앉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요를 듣곤 했습니다. 물론 동네에는 금세 소문이 돌았습니다.
오지랖 넓은 아파트 아주머니들이 미숙 씨가 매일 오후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는 걸 보고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서 옆 동 여자가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삼곱칠혼의 간병인 말이야. 오후마다 나가던데 어디 딴 데서 알바 뛰는 거 아냐 아니면 술집이라도 나가나 옷을 쫙 빼입고 가던데. 저는 평생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미숙 씨예요. 아픈 친정엄마 돌보러 가는 거라고요. 미국 가 있고 부산 가 있는 내 자식들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효녀고 귀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제 섯을 퍼런 모습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릴 때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미숙 씨와 순례 할머니를 위해서도 연등을 달고 빌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미숙 씨는 우리에게 가족보다 더 진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핏줄이 뭐 그리 대수일까요? 멀리 떨어져 그리워만 하는 게 핏줄이라면 곁에서 따뜻한 물 한 잔 건네주는 이 사람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잔잔한 행복이 이어지던 어느 날 설날을 앞두고 아들 민회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화면 속 아들은 사무실인지 와이셔츠 차림으로 분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아버지도 괜찮으시고요. 형식적인 안부 인사가 오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이번 설에는 애들 데리고 들어오니 할미가 손주들 못 본 지 너무 오래됐다. 아들은 화면 너머 다른 모니터를 보며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 이번에 회사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연휴에도 야근해야 해요. 비행기 표도 너무 비싸고 이번엔 못 가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라는 그 말이 가슴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뒤에 숨은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서러움에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데 옆에서 영수가 갑자기 컥컥 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불을 켜보니 영수의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여보 영수 씨, 왜 그래요? 제가 너무 놀라 울부짖고 있을 때 미숙 씨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자다가 튀어나온 듯 헝클어진 모습이었지만 그녀는 침착했습니다. 언니 119 부르세요, 빨리요. 그녀는 신속하게 영수의 잠옷 단추를 풀고 기도를 확보한 뒤 구급상자에서 비상약인 니트로글리세린을 꺼내 영수의 혀 밑에 넣어주었습니다. 구급차가 오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벌벌 떨며 울기만 했지만 미숙 씨는 영수의 손을 꼭 잡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참으세요.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저희가 있잖아요. 정신 놓으시면 안 돼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아주 잘해주셔서 살았습니다. 미숙 씨 덕분에 영수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응급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은 제게 미숙 씨가 자판기 커피를 뽑아와 건네며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엉엉 울었습니다. 보름 뒤 영수가 퇴원하던 날 저는 병실 창가에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와 지금 내 옆에서
영수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는 미숙 씨의 따뜻한 손길. 우리 노년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식의 출세나 돈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한밤중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내 손을 잡아주고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해주는 그 사람의 온기, 그 소박한 연대감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미숙 씨의 옆얼굴이 그날따라 눈부시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고용주와 고용긴이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진정한 식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옥자 할머니의 이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집니다. 혈연만이 가족의 유일한 조건일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라도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곁을 지켜주는 그 사람이 진짜 가족 아닐까요? 이 사연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었을 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멀리서 보내오는 송금 문자일까요? 아니면 곁에서 건네는 따뜻한 물 한 잔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옥자 할머니의 자식들이 불효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먹고 살기 바쁜 현대 사회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일까요? 그리고 미숙 씨처럼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준 이에 대해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노년의 행복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